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어제 날아오르지 못했던 누리호가 잠시 뒤 6시 24분에 다시 한번 우주로 비상하게 됩니다. 어제 기립까지는 순조로웠지만 발사 제어 컴퓨터와 설비 제어 컴퓨터 사이에 통신 이상이 확인되면서 발사 절차가 중단이 됐었죠. 항우연 전문가들이 오늘 오전 5시까지 확인을 6번이나 거치면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하죠. 이제 누리호가 잠시 뒤에 날아오르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할 때 언제라도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게 되면서 우주 경제 시대를 본격 열어가게 될 겁니다. 그 전에는 우리 위성을 쏘아 올릴 때도 다른 나라의 발사체를 빌려 쓰면서 해외 발사체 업체가 부르는 대로 비용을 지불해 왔어요. 나로 발사 때 러시아 기술을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려고 러시아 전문가들이 버리고 간 서류와 그림까지 뒤져가는 노력 끝에 오늘 3차 발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시선이 고흥에 쏠려 있는데요. 멋지게 날아올라서 훌륭하게 임무 수행을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잠시 후에 누리호 발사 현장에 나가 있는 김단비 기자 오늘도 나가 있습니다. 발사 소식 상세하게 들어보겠고요.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서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 동부지사와 함께하는 산업안전 캠페인 준비되어 있습니다. 민원 해결사 이번 주 이 노래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자, 라디오 전망대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다시 고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어제 오후 6시 24분에 발사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죠. 컴퓨터 통신 문제 때문에 연기가 됐고 오늘 점검을 마쳤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어제와 같은 시각 6시 24분에 누리호 3차 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자, 고흥 나로우주센터 인근 우주발사 전망대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 네, 저는 지금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발사관리위원회에서 발사 결정을 했어요. 어제 발견된 문제는 해결이 다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오전 11시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오늘 오후 6시 24분 정각 누리호를 발사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탑재 위성 상태도 확인했는데요. 탑재 위성 8개 모두 충전 상황이 양호해서 발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누리호는 어제 저녁 6시 24분에 발사 예정이었지만 발사 3시간 전 발사 제어 컴퓨터와 발사대 설비 제어 컴퓨터 간 통신 이상이 발견되면서 발사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다행히 발사체 자체에는 이상이 없어 누리호는 발사대에 그대로 세워진 상태에서 밤샘 점검 작업이 진행됐고 오늘 새벽쯤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항우연 연구진은 반복 시험을 거쳐 오늘 새벽 5시쯤 제어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발사가 결정됨에 따라 누리호는 오후 12시 24분부터 발사 운용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 기상 조건 역시 어제와 동일하게 발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어제는 해무가 짙게 껴 제가 나와 있는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에서 나로 우주센터가 아예 안 보였는데 오늘은 구름이 별로 없는 맑은 날씨 이어지고 있고 강수와 낙뢰 가능성도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날씨도 아주 쨍쨍하더라고요. 어제 누리호 3차 발사 직접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 현장 찾으셨다고 들었는데 발길을 돌리셨어요. 오늘은 좀 어떤가요? 많이 찾아오셨습니까? 네, 제가 오후 2시쯤 이곳 전망대에 도착했는데요. 예. 어제보다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사 예정 시각이 가까워지면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도 늘고 있습니다. 돗자리와 의자, 망원경을 챙겨 나와 일찍부터 자리를 잡고 있는 시민들도 있었고요.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총출동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발사 2시간 전 발사가 연기됐다는 속보가 전해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좀 아쉬워했었는데요. 그래도 발사 전 문제가 확인돼 다행이라며 오늘 발사가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잠시 후면은 6시 24분에 3차 발사가 예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발사 의미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앞서 2차례의 발사가 연습이었다면 이번 발사는 실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덧붙여서 설명하자면 이번 3차 발사는 누리호가 처음으로 실제 위성 임무를 해낼 실용급 위성을 우주에 올려놓는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모형 위성을 실었던 지난 1, 2차 발사와 달리 이번 발사에서 실제 임무를 수행하는 위성 8기를 목표 고도 550km에 올려놓는 게 이번 발사의 임무인데요. 목표 고도에 오르면 탑재 위성들이 20초마다 누리호에서 분리되고 이 탑재 위성들은 우주 검증과 지구 관측, 우주 방사선 관측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과기정 통부와 항우연은 발사 후 1시간 30분 정도 지난 뒤에 위성 초기 교신 결과 등 발사 성공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네, 누리호 관련된 소식은 잠시 후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지역 뉴스들 또 정리해봐야겠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전남 동부권 지자체장과 경남 서부권 지자체장들의 유럽 연수와 관련된 이야기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전남과 경남 9개 지자체로 구성된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저희가 또 여러 차례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단체이긴 하죠. 소속 지자체장들 가운데 6명이 어제부터 오는 6월 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유럽 연수를 떠났습니다. 지역 일부에서 비판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어요. 네,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소속 9개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여수시장, 광양시장, 고흥군수, 보성군수, 사천군수, 남해군수 등 6명이 유럽으로 어제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이번에 해외 연수를 떠난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는 남해에 위치하고 있는 전남과 경남 지역 지자체들의 협의체 모임인데요. 그동안 권역 지자체 공동 현안 문제에 대해 모임을 통해 협의를 하거나 특정 사안의 경우 협의회 차원의 공동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지난 2011년 5월 하동군에서 창립식을 갖고 출범했고요. 올해 13년째를 맞은 이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전남과 경남 지역 지자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남해안 남중권의 현안 문제를 서로 협의해왔다는 점에서 동서화합의 상징으로 대변되며 긍정적인 평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해외 연수를 두고서는 지역 일부에서 이번 해외 연수가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며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연수를 떠난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와 소속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이번 유럽 해외 연수는 6개 지자체의 시장이나 군수, 직원 등 모두 22명이 12일 일정으로 동유럽의 오스트리아와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체코 등 4개국을 방문하는데 이번 해외 연수에는 총 1억 4천만 원의 경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 군수들이 방문하는 유럽 지역 국가 모두 관광지입니다. 연수를 떠난 단체장들은 관광정책 벤치마킹, 이걸 목적으로 연수를 기획했잖아요. 네, 이번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소속 지자체장들의 유럽 주요 방문지는 오스트리아의 짤스부르크와 또 스와로보스키사, 그리고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니크시 개발청, 그다음에 이 폴리트비체 국립공원공단, 슬로베니아 블레드 관광사무소 등이 일정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협의회 측은 협의회 소속 지자체장들의 이번 해외 연수의 목적이 남해안 관광 벨트 권역을 감안한 관광 전략 모색 그리고 발전적인 정책 구상을 위한 해외 우수 사례 벤치마킹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놓고 유럽 관광 지역을 단체장들이 둘러보고 오는 셈입니다. 하지만 지역 일부에서는 이 협의회 소속 지자체장들의 이번 유럽 연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한데요. 이번 해외 연수에 참여한 6개 시군이 각각 지역적인 특색이나 지향점이 서로 다른데 12일 동안의 짧은 일정에 4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해외 연수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고 자칫 단순 관광에 머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자체장들의 해외 연수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 일부 인사들은 지자체마다 관광산업의 여건이 서로 다른데 시장 군수들이 몰려다니며 공통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과연 벤치마킹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솔직하게 남해안 남중권 지자체 간 친목 도모라고 하고 연수를 떠났다면 그나마 이해가 갔을 텐데 이런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지자체장들의 해외 연수에는 순천시는 국제정원박람회, 하동구는 세계 차 엑스포, 진주시는 자체 해외 연수 일정과 겹쳐 불참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지자체장들끼리 친해지기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녀와서 또 어떤 보고서를 내놓을지, 어떤 또 이야기를 또 내놓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광양시가 지난주에 시의회에 추경예산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지역 일부에서 시 가용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 예산 편성이 늦어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 실제 포스코가
광양시에 납부하는 주민세 대폭 줄어들어서 가용 예산이 크게 줄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동안 전남 지자체들 중에 이 재정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광양시가 이 포스코가 광양시에 납부하는 주민세가 대폭 줄어들면서 이 앞으로 시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 포스코가 광양시에 납부하는 법인세 할 주민세가 대폭 줄어들었는데 광양시에 따르면 올해 포스코의 법인세 할 주민세가 총 291억 원이 신고됐고 실제 납입 금액은 284억 원이 납부됐다는 것입니다. 광양시의 세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포스코의 법인세 할 주민세 납부 금액 감소는 작년에 더욱 감소폭이 컸는데요. 이 작년 기준 전에 이 876억 원에서 작년에 79억 원으로 납부세액이 감소해 광양시의 가용 예산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네, 포스코가 광양시에 납부하는 세액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큰 폭으로 줄어든 이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포스코로부터 광양시가 받는 주민세 징수액이 크게 줄어든 것은 지난해 포스코 홀딩스의 지주사 전환에 따른 엄청난 취득세와 또 흰남노 태풍 피해로 인해 포항제철소의 가동 중단 등이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광양시의 이번 추경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광양시가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나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고 그래서 추경 예산 편성이 지연되었고 또 내부적으로 신규 사업 편성 요구 불가 지침을 시 각 부서에 전달한 것도 결국 포스코로부터 광양시가 징수하는 세금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정인화 광양시장 최근 공개석상에서 지방세수가 절반 아래로 감소했고 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재정 운영이 위축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특정 기업의 세금 납부 금액이 줄어들자 지자체가 신규 사업 예산 편성을 중단하고 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정도이니 이 특정 회사 관계자가 이 동사무소를 폭파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만도 하고 결국 이 돈이 깡패다라는 말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게요. 참 돈이 무섭죠. 예, 자 끝소식 여수에서 듣겠습니다. 최근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실시 설계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 추진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인데 남해가 사업에 적극성을 보이면서 이 사업의 최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네, 최근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실시 설계 적격 업체로 DLENC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해저터널 사업 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번 실시 설계 업체 선정 과정에서 남해군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결과물이 채택되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실시 설계 업체 선정으로 해당 사업은 연내 착공과 함께 오는 2031년 개통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실시 설계 적격 업체가 제시한 사업 계획에 그동안 남해군이 사업 계획에 반영해온 여러 요구 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거는 그동안 여수시에 비해서 남해군이 사업에 더 적극성을 보였다는 것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일 텐데 실시 설계에 반영이 됐다는 남해군의 주요 요구사항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보도에 따르면 당초 남해 여수 해저터널은 실시 설계 기본 계획상 남해군 서면과 여수 신덕을 잇는 한 개 노선이었는데 이 선정된 업체는 남해군의 접근 도로 노선을 기존 한 개에서 두 개로 늘어나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또한 남해군은 군 직제의 해저터널팀이라는 부서를 신설해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교통흐름 분산 유도 설계나 남해군 시점부의 홍보관이나 전망대 설치, 또 발생 사토의 남해군 투입 방안, 현장 사무실의 남해군 내 설치, 해저터널 내 아쿠아리움 연출, 공동구 설치 등 다양한 요구를 했는데 이번 적격 업체 선정 과정에서 남해군의 여러 요청이 상당 부분 수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건설 사업과 관련해 남해군의 적극 행정을 일방적으로 칭찬하는 내용이 되고 말았는데요. 여수시도 해저터널 사업과 관련해 남해군처럼 열심히 노력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신다면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열심히 잘 찾아보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전보건공단과 함께하는 라디오 전망대 안전 캠페인.
일터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하는 라디오 전망대 안전 캠페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소개를 좀 드리면요. 이번 달부터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산업 현장의 안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뒤돌아보고 보완해야 될 내용까지 짚어볼 텐데요. 벌써 1년이 됐어요. 자,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 이결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산단 많은 지역에서도 참 관심 많이 갖고들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담고 있는지 설명부터 좀 해볼까요? 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날 제정이 돼서 시행은 이제 그로부터 1년이 딱 지난 2022년 1월 27일 날부터 시행이 돼서 올 1월에 이제 1년이 됐어요. 예. 벌써 이제 5월 달이니까 벌써 1년 4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자, 중대재해라고 하면 이제 크게 중대산업재해, 그다음에 중대시민재해 이렇게 나누고요. 예.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나 이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크게 나누고 있고요. 산업재해는 말 그대로 우리 산업 현장에서 이렇게 뭐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이런 사고들을 중대산업재해라고 정의를 하고, 중대시민재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정한 원료나 제조물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아니면은 공중의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뭐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그런 설계나 제조상의 결함 때문에 그런 거를 또 중대 시민재해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좀 처벌을 더 강화하는 그런 법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시민재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경기도 성남에서 있었던 다리가 무너져서 있었던 뭐 그런 사건들도 이제 해당이 될 수 있을 그렇죠. 것 같고. 네, 맞아요. 산업 현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제 주요 골자일 텐데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는 뭐 하루에 1명꼴로 사망하고 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작년 1월 29일에 경기도 양주시의 삼표 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예. 토사가 무너져가지고 당시 일하던 작업자 3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맞아요. 이게 이른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1호 사건. 1호 판결 사건이 아니라 1호 사건이었는데요. 예. 이 사건이 지난 3월 31일 날 이 삼표 그룹 회장 등이 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이제 기소가 정식으로 돼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이제 1호 사건이지만 아직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또 대표적인 뭐가 있냐면 지난해 2월 19일에 경남 고성군에 있는 삼강 SNC 사업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선박의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가 추락한 사건. 이 사건도 현재 이제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서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예. 대부분 위험한 현장에서 어떤 특별한 안전 조치가 없어서 사망에까지 이르는 정말로 그런 중대한 결과를 낳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여수산단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중처법 시행 이후 인명사고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산단에서도 대표적이었던 게 여천 NCC 폭발 사고 꽤 규모가 컸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 사건은 작년 2월 11일에 여수산단 여천 NCC 3공장에서 열 교환기 테스트 작업을 하던 중에 이른바 폭발 사고가 발생을 해가지고 예. 당시 현장에 있던 노동자 4명이 사망을 하고요. 그랬어요. 또 4명이 크게 부상한 사건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이 관련자들이 정식으로 기소가 되지는 않았고 이제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됐지만 기각이 됐죠. 예. 그래서 아직 이제 기소는 안 됐고 아직도 이제 수사 중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지역에서 발생했었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고 어떤 게 또 있었습니까? 지난 5월 22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에 광주 전남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음 기소된 사건이 보도가 됐습니다. 대대적으로. 예. 광양인데요. 대형 철 구조물을 생산하는 광양 율촌산단의 한 제조업체인데요. 지난해 4월에 여기에 이제 하청 업체 노동자가 철 구조물에 끼인 거예요. 금속 파이프에 끼어가지고 사망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혐의로 그 원청 해당
원청에 해당한 그 제조업체 대표이사가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이제 기소가 됐고 이 광주 전남권에서는 첫 기소 사례라고 이제 좀 대대적으로 좀 보도가 됐습니다. 네, 최근에는 그 처벌법 위반 1호, 2호 또 판결이 나와서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뭐 1호, 2호 붙인다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예. 이제 1호 판결이라는 것은 작년 5월에 이제 고양시에 있는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이제 한 근로자가 안전대 없이 5층 높이에서 철근을 옮기다가 추락해서 사망한 사건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판결이 났죠. 지난 4월 6일에 그 어떤 판결이 났냐면 대표에 대해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거든요. 양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3천만 원 선고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사건은 1심 판결에 대해서 검사도 피고인도 항소를 하지 않아서 이대로 확정이 됐어요. 예. 근데 이제 2호 판결이 나왔는데 실형이 선고가 됐죠.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지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예. 2호 판결은 뭐였냐면 작년 3월에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야외 작업장에서 크레인으로 이제 이 방열판이 1.2톤 정도가 나가는 무게예요. 예. 이거를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섬유 벨트가 낡아가지고 그게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60대 하청 노동자를 덮쳐버렸죠. 맞아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사망을 한 사건인데 이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산지원에서 이제 판결을 했었는데 대표이사 한국제강의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하고요. 그 한국제강 그 법인에 대해서는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고 할 때 기업이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너무한 법이다. 모호하고 그렇게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로 실형이 나오니까 2호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걸 빨리 개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1호는 집행유예 판결, 2호는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의 징역. 형량의 차이는 어디에서 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모든 형사 사건에는 그 피고인들의 어떤 양형 조건이 다 같을 수는 없어요. 예. 근데 2호 판결에서 실형이 나왔던 어떤 주요한 이유는 이제 구체적으로 굉장히 이제 판결 이유를 설치를 했었는데 이 경영 책임자인 이 그 대표이사에게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제강이 어떤 이렇게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전에도 있었고 이제 이런 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한국제강 사업장에서는 수년간에 걸쳐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이 되었고 또 사망 사고까지 뭐 이번에뿐만 아니라 발생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걸 그 자체로 드러내는 거다. 그리고 특히나 그 대표이사는 이 사건 이전에 이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이전에도 사망 사고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형사 재판을 이미 받고 있었어요. 아하.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영 책임자로서 어떤 완전한 그런 환경, 작업 환경을 확보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사망 사고가 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지난번 사망 사건에서는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2심에서 벌금으로 감형까지 해줬어요. 그렇게 선처까지 해줬던 거예요. 그랬는데도 또 사망 사고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 그래서 특히나 이 대표이사가 2007년부터 15년 이상이나 대표이사직에 있었대요. 예.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갑자기 대표이사가 됐거나 했다면 뭐 그렇게 했겠지만 이미 너무 다수의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동계에서는 1년도 너무 적게 나온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시행 1년이 좀 넘었습니다. 1년 4개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올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는 지난해 동기와 비교했을 때 19명이 줄어들었다. 이 효과가 미미하다. 이런 평가와 지적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일각에서는 이제 1년 남짓이 됐는데 이제 1년 좀 지났는데 얼마나 또 뭐 그렇게 법을 막 만들었다고 해서 금방 효과가 나타나겠냐 이제 이런 지적도 있을 수가 있고 더 지나봐야 안다. 그렇죠. 예, 그런 얘기도 있고 지금 법 적용을 받는 업체가 이제 5인 이상의 지금은 그 5인 이상에서 50인 미만은 또 내년부터 그 유예 기간을 줬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계속 그거 유예 기간을 늘려줘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예.
물론 그런 것 같아요. 처벌을 강화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강력범죄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중대재해라고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해서 사람이 죽게 되는 건 정말로 처벌을 강화되는 건 맞지만 너무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쨌든 사후적인 거잖아요. 사전에 뭐 중소기업이든 5인 미만이든 50인 미만이든 이런 중대재해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게 그런 거를 좀 지원해주고 근본 대책이 아니다라는 예방에 좀 더 말씀이신 거군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거 결과적으로 이게 뭐 처벌만 강화시켜서 효과는 없다. 근데 법은 잘못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말씀하신 법 실효성을 두고 경영계, 노동계 입장이 첨예합니다. 노동 현장에서 체감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떻게 또 인식하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민주노총 여수시 지부 최관식 위원장의 이야기 잠시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2월 11일 날 사고가 난 여천 NCC 1공장에서도 안전관리가 굉장히 허술했고 또 거기에 투입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공기 압박 빨리 단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때 투입되었던 노동자들이 뭐 12시간 박교대를 한다든지 어떤 휴게 장소가 충분하지 않다든지 하는 이런 증언을 이제 그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사고 난 다음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사고가 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뭔가 기업이 많이 달라졌다 이런 인상은 거의 못 받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에 이 여천 NCC 회사에서 탄원소를 조직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이겠지만 노동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들의 그 책임을 방어하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우선적인 조치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깊이 있죠. 자, 보완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방향은 아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지 설명 좀 이어주실까요? 우선 노동계는 여전히 너무 기소도 잘 안 되고 너무 그런 수사 자체도 너무 지연이 많이 되고 이게 수사의 의지가 있는지도 좀 의심스럽다. 그리고 실제 판결을 선고하는 그런 형량도 너무나 그 이제 와닿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있고요. 예. 실제로 뭐 양형만 높게 해놓으면 뭐하냐, 실제로 선고를 해야지 이제 이런 주장이 계속 있는 것이고 그리고 좀 더 그런 노동 그 근로자의 어떤 그 의견이 더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는 입장에선 사업주나 중소기업들은 이제 이거 너무나 모호한 법 규정으로 그런 경영 책임자들의 책임을 너무 강화시켜서 오히려 위축을 시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뭐 처벌법으로 가지 말고 예방법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좀 더 지원을 해주고 뭐 정부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어쨌든 개정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어차피 1년 이제 좀 지나서 그래서 그런 노동계의 요구와 또 이거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주 이런 또 기업의 입장들이 좀 잘 조율이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후에 어떻게 처벌하느냐는 사실 그것보다는 생기지 않게 그런 쪽으로 좀 더 그 법이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1년을 짚어봤습니다. 안전 캠페인 다음 이 시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 논의도 있고 개정 논의도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꾸려보겠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하는 라디오 전망대 안전 캠페인 이결아 변호사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뉴스 1시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재미있고 편한 뉴스. 지역 시사는 역시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청취자분들도 오픈런이라고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흔히 뭐 백화점, 쇼핑몰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문 열기 전부터 기다렸다가 매장이 열리면 그 순간 바로 입장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이제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 뭐 고가의 명품 잡화 시계 등에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기도 하고, 뭐 최근에는 MZ 세대 중심으로 뭐 위스키 뭐 이런 것들 뭐 자주 좀 들어보셨을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역으로 오면요, 소아과 오픈런으로 바뀌었다 그래요. 지역에 소아 전문 응급 의료센터가 부족해서 이 부모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요. 네, 부모들이 가장 마음 아프고 가슴 졸일 때가 바로 아이들이 아플 때입니다. 예. 낮 시간엔 아픈 건 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밤 늦은 시간부터 새벽 시간에 갑자기 열이 오르거나 아프게 되면요, 이 밤 늦게까지 진료하는 심야 어린이병원이나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지역에서는 이 병원 문이 열리기 몇 시간 전부터 기다리는 바로 오픈런을 하거나요, 광주나 진주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예. 이로 인해 어린이를 둔 부모들은 아이들의 의료권을 보장할 수 있는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아이 키우는 거 입장에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죠. 아이가 갑자기 밤에 고열 나거나 그러면 소아 응급 하는 곳이 여순광에 동북권에는 특히나 없어서 주변 엄마들 보면 바로 전대병원 가거나 경상대병원, 대학병원으로 응급일 때는 가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응급이거니와 요즘에 소아과가 다들 대기를, 저도 금방 이제 가서 대기를 걸어놓고 왔거든요. 주변에 이제 아빠들 보면 이제 한참 그 파라바이러스랑 RS 바이러스 유행이었었을 때 저희 새벽 5시 반에 나가도 막 10번, 20번. 그러면 이제 엄마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바로 또 진료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가서 번호표를 뽑고 접수를 하고 오면 9시에 진료 접수를 걸어놓고 또 30분에서 1시간 대기를 기다렸다가 진료를 봐야 돼서, 부모 마음은 애가 타죠. 애가 열이 계속 나고 있는데 일단 바로 처치를 할 수가 없고, 또 그 대기하는 시간 동안에 이제 다른 아이들한테 또 어떤 바이러스가 옮겨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빨리 조금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서울도 그렇겠지만, 대도시도 그렇겠지만 지방으로 올수록 그런 것들이, 특히 소아 관련해서 그 저출산을 얘기하기 이전에 아이를 조금 안전하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우선 조금 제공해 주시면 어떨까, 많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네요. 코로나 유행 이후에 바이러스들이 다양하게도 유행하면서 아픈 아이들이 많아졌다고 하고, 뭐 3년 동안 못 치렀던 감기 뭐 이런 것들 다 또 뭐 치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던데. 네. 주말에는 새벽 5시부터 줄을 서려는 심각한 상황이라고요? 네. 평일은요, 보통 진료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 진료 길기 때문에 좀 기다리더라도 진료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주말 경우에는요, 토요일 오전 3시간 정도밖에 진료를 보지 않기 때문에요. 이미 진료 접수와 동시에 진료 마감이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12시까지 하시거나 뭐 점심 전까지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네. 부모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접수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접수가 잠시라도 늦으면 대기 시간이 1시간, 2시간은 기본이라고 합니다. 아빠들은 먼저 대기를 하고 엄마들은 진료 시간에 맞춰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는 거죠. 예. 이마저도 접수를 못한 부분들은요, 지역의 아동병원을 순회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소아과 진료 대란에 부모들은 아픈 아이 안고 정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면? 네,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예. 한참 독감이 유행할 시기에 아이가 갑자기 새벽에 열이 나서 해열제를 먹이고 다음날 일찍 병원에 접수 가능을 물었는데 바로 접수 마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평일인데도요? 네, 아예 가지도 못했어요. 그렇구나. 네. 이렇게 오픈런을 위해서 부모들은요, 누군가 회사를 연차를 쓰고 병원을 가서 대기를 했다가 진료 시간에 맞춰서 교대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연차를 또 쓸 수밖에 그렇죠. 없는. 예. 네. 이렇게 찾아간 병원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데요. 아이들은 아파서 울음소리를 내고 애타는 마음으로 진료를 기다리는 부모들은 북새통을 이릅니다. 예. 또 새벽에 응급실을 찾아가도요, 해열제만 좀 받아오고요,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모들은 아침까지 기다리는 방법을 택합니다. 또 요즘은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오늘 갔을 때도 소아과에서 할머니 잡고 온 아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르신들은 이런 의료 환경이 아이들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다리는 그 지쳐있는 시간에 애들이 더 열이 나고 더 힘드니까 지금 병원 같이 가려고 지금 이제 접수해놓고 1시간이라는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되잖아. 1시간을 기다려서 그럼 그 아기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러니 어떻게 아기들이 아픈데 그 자녀 양육을 하겠어요? 어렵죠. 아기들은 집에 있고 엄마 아빠 중에 한 분이 가서 새벽 5시에 번호표를 뽑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1번이 아닌 거죠. 그 앞에 이미 3-4명이 와서 계셔요. 그럼 거기서 이제 눈치 딱 보고 내가 4번인지 5번인지 봐서 줄 딱 서고 번호표 뽑는 순간 따다다다다 줄을 서는 거예요. 딱 8시 50분까지 안 오면 번호가 넘어가 버려요. 저는 6시에 갔어요. 6시에 갔는데 20몇 번이었어요. 저희는 응급실을 저희 아이가 잘 가요.
왜냐면 해열제가 안 먹혀요. 소아과가 없어서 잘 안 받아줄라 해요. 가라고 해요. 네. 가면 되게 해주는 거는 코로나 검사하고 해열 주사 하나 맞추고 내일 다시 오라고. 그 야간에도 열려 있는 곳. 그 다음에 항상 그렇게 응급실에서도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거. 소아 전담으로 꼭 필요하죠. 예, 아이들이 지역 아동들이 의료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 이야기해 주시고 계신데 지자체들은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까? 네, 얼마 전 순천시의회는요 본회의에서 정광현 의원의 소아 응급의료 위기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예. 이 건의문에는요 소아 전문 의료 센터, 달빛 어린이병원 등 확충을 통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또 소아 청소년과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요.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순천시의회는요. 해당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 소관 부처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 여수시에서는요. 심야와 토, 일 공휴일에 소아 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제공해 응급실 의용으로 인한 불편 해소와 비용 부담 경감 목적으로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정과 운영 경비 지원과 관련한 여수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조를 공포했습니다. 네, 뭐 조례 발표한다고 이게 다 해결될 문제는 아니어서 참 이게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곤 이 목소리. 네, 이번 주 핫한 뉴스들 소개해드리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들까지 골라드립니다. 이번 주 이 노래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와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먼저 국제 뉴스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네. 태평양 휴양지 괌의 슈퍼 태풍 소식입니다.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슈퍼 태풍으로 분류된 2호 태풍 마와르가 괌을 강타했습니다. 다행히 태풍 접근 전부터 대피령을 통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를 해서인지 아직 다행히 인명피해 소식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번 태풍 마와르는 말레이시아어로 장미를 뜻하는데요. 현지 시간 25일 미국 기상청은 이 태풍을 4등급 슈퍼 태풍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네. 작년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흰남노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등급 태풍이 괌을 덮친 건 20년 만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속은 241km 이상으로 강풍과 집중호우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완만하게 북서진하고 있는데 26일쯤에는 초강력 단계로 한층 더 강력해질 전망이 나옵니다. 네, 괌이 여행을 진짜 많이 가시잖아요. 맞아요. 특히 뭐 우리나라에서도 괌 많이들 가시는 것 같고 현지 교민분들께서 좀 계실 것 같은데 피해 접수된 게 없다고요? 현재 지금 한국 관광객 3천여 명 그리고 교민 5천여 명이 대피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항공편이 다 끊기면서 발이 묶여있는 관광객들의 피해가 지금 크다고 하네요. 네, 우리나라와 관계가 좀 있을까요? 이동 경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슈퍼컴퓨터 예측 모델을 보면은 다음 주 중반쯤 급격히 방향을 틀면서 일본 쪽으로 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니다. 하지만 아직 진로가 매우 유동적이어서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은 좀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6월 달 정도면 우리나라에 태풍이 굉장히 많이 오는 시기거든요. 맞아요. 우리도 미리미리 만약을 대비해서 안전 점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태풍과 장마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피해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의 보험 이런 것들도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장화를 판매하는 업체가 광고하는 거 보니까 7월에 4일 빼고 비가 뭐 다 한다고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강수량이 한 40% 정도 증가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올해 7월 달에. 그래요. 네, 근데 뭐 4일 빼고 다 온다 이거는 정확히 맞지는 않는 이야기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대비 미리미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떤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큰 피해 없이 좀 잘 지나가고 비도 먹길 바라면서 패닉의 태풍 준비했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둠에 뒤덮이고 울음을 울 때 먹구름 자락이 머리에 닿듯 낮게 가라앉을 때 커다란 빗방울 바위 쏟아지듯 와라 거부어질 때 온몸이 날릴 듯 세찬 바람
자게 휘몰아칠 때 나 그대와 붙든 두 손을 놓지 않고 태풍 속에 지켜줄 수 있을까. 나 그대를 끝내 놓쳐버리지 않고 우리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대 손을 놓쳐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따뜻했던 나의 손은 차갑게도 식어버리고 그댄 어디로 목이 터지도록 그대를 불러보고 다시 둘러봐도 바람이 쓸고 갔는지 파도가 그댈 삼켰는지 하나 둘 주위의 모두들 누군가를 찾아 헤매고 대답 없는 이름만이 하늘 위로 어지러이 떠가고 성난 태풍 속에 절망 끝에 아무것도 남은 단채 한순간에 내 모든 게 부질없어져 난 눈을 감네. 나 그대와 붙든 두 손을 놓지 않고 태풍 속에 지켜줄 수 있을까. 나 그대를 끝내 놓쳐버리지 않고 우리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제발 손을 놓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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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대와 붙든 두 손을 놓지 않고 태풍 속에 지켜줄 수 있을까. 난 그대를 끝내 놓쳐버리지 않고 우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 네, 패닉의 태풍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네. 이야기는요. 국내에서는 태풍이 아닌 다른 이유로 공항에 발이 묶인 사람들이 어제 발생했습니다. 네. 제주도에 발이 묶여 있었는데 이유는 바로 수학 여행 때문이었습니다. 수학여행 어떤 한 친구가 그 헤어스프레이 아, 맞아요. 넣어가지고 이게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기상이변도 없었는데 이렇게 좀 지연이 많이 되고 했던 게 수화물 위탁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이제 웬만하면은 수화물로 좀 붙여라 짐들을 맞아요. 했다가 그 안에 대량으로 이제 헤어스프레이 같은 것들을 다 넣은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많이 좀 지연이 됐다고 하고요. 실제로 예. 요즘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제주를 찾는 수학여행단이 굉장히 많이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공항 근처 정체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어제 하루에만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수학여행단이 27개 팀이었다고 하는데 와. 한 학교당 많게는 뭐 400명이 오고 가잖아요. 예. 그렇게 치면 버스가 대형 버스 10대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공항 일대 교통이 마비가 됐다고 하고요. 특히 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들이 제 시간에 오지 못하면서 지연 사태가 더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뭐 김포에서 제주 가고 제주에서 김포로 바로 돌아오고 이런 정도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양쪽이 다 막혔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젯밤 8시까지 제주공항에서 운항이 계획된 국내선 460편 가운데 242편이 지연 운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절반이 그랬다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참고로 헤어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국제선은 대부분 반입 금지
되어 있고요. 네. 국내에서는 생활용품일 때 1인당 1개 500ml 이하 이내만 위탁 수화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좀 피해를 보셨던 것 같은데. 그러게요. 예. 어떤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뭐 그래도 지금 제주도 가기 딱 좋은 날씨이기는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주도 노래 규현이 부르는 삼다도 소식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송유라 아나운서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삼다더라 제주에는 아가씨도 많은데 바닷물에 씻은 살결 꽃같이 귀엽구나. 미역을 따 우리가 소라를 딸까. 비바리 하소연에 물결 속에 꺼져가네. 물결에 꺼져가네. 삼다더라 제주에는 돌멩이도 많은데 팔뿌리에 걷어채는 사랑은 없다드냐. 달빛이 새어드는 연자방앗간 밤새워 들려오는 콧노래가 구성지다. 콧노래 구성지다.